차가운 공기가 JK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 장엄한 풍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와 그 양끝에 앉은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JK그룹의 회장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빚어낸 예술품처럼 완벽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했고 굳게 닫힌 입술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이자 감정 없는 지배자 그 자체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유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순백의 원피스는 그녀의 청초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과 핏기 없는 입술은 그녀가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이 남자와 법적인 부부가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사랑도 존중도 없는 오직 거래로만 맺어진 관계였다.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읊었다. 한유라는 갑 권지혁의 법적 아내로서 대외적인 활동에 충실히 임하며 권 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위자료와 함께 상호 합의해 이혼 절차를 밟는다. 모든 조항이 차갑고 비인간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무감각한 눈빛이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 있나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제기할 권리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한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회사 절망에 빠진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까짓 굴욕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비틀렸다. 비웃음인지 아니면 만족의 표시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힘있고 날카로웠다. 서명이 끝나자 그는 펜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유라를 향해 턱짓했다. 이제 내 차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한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유라라는 개인의 삶은 사라지고 JK그룹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히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가 서명을 하려는 순간 권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는 유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갑고 냉혹해졌다. 처리 못하나 무능한 것들, 당장 해고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손쉽게 끝장내버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무자비함이 담겨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네가 상대할 사람은 바로 이런 남자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이 남자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다. 순식간에 거대한 공간에는 권지혁과 한유라 단둘만 남게 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차라리 이 침묵이 소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을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권지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유라의 앞에 섰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 네가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들어있다. 하나라도 어길 생각 마라. 계약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고 그땐 네 아버지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한유라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남편이 아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최소한 겁에 질린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한유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처럼 느껴졌다. 오늘부터 저택으로 들어와. 김 비서가 안내할 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오만한 눈빛은 거두는 게 좋을 거야. 넌 내 아내 역할을 하기 위해 팔려온 상품일 뿐이니까.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한유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상품. 그가 그녀를 정의한 단어였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무기이며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래, 나는 상품일지도 몰라. 하지만 어떤 상품이 될지는 내가 정해.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냉혹한 총재 권지혁의 아내로서 그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던져준 규칙이 담긴 봉투를 꽉 쥐었다. 그를 알아야 그를 이길 수 있다. 그녀는 그의 규칙을 따르는 척하며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국에는 그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다. 얼마 후 김 비서가 들어와 그녀를 안내했다. 사모님, 저택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귓가를 맴돌았다. 한유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번 쳐다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 한유라였다. 권지혁의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만이 감돌았다.
집안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용인들조차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권지혁이라는 왕이 군림하는 얼음성이었다. 김비서는 유라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두 사람이 각방을 쓸 것이라는 사실을 정중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유라는 오히려 안도했다.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숨막히는 일이었으니까.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결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유라는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수십 가지의 규칙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7시에 할 것,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 그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손님을 들이지 말 것. 모든 조항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다. 결코 나를 사랑하려 노력하지 말 것. 유라는 실소를 터뜨렸다. 마치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의 오만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사랑 이런 괴물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종기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샤워를 마친 듯 가운 차림이었고 젖은 머리에서는 희미한 물기가 느껴졌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가 예고 없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맹수처럼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캐리어에 닿았다. 그는 비웃음을 담아 말했다. 짐이 그게 전부인가 하긴 빈손으로 와서 두둑이 챙겨나가는 게 너희 같은 부류의 속셈이겠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와 말을 섞는 것은 감정 소모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에 권지혁은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여린 살결을 파고들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유라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권지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 적이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부서뜨려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굴복하지 않는 불꽃을 본 순간 그는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모두가 그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는데 이 여자는 달랐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좋아. 그 오만한 태도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지.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라는 긴장이 풀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턱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규칙대로 정확히 7시에 식당으로 내려갔다. 권지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거대한 식탁에는
두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유라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자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VVIP 파티가 있다. 준비하도록. 그것은 명령이었다. 유라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쳐 그녀를 인형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길 뿐이었다. 몇 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우아한 블랙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아름답게 드러냈고 섬세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미모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권지혁의 부속품처럼 그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유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권지혁은 마치 가면을 쓰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유라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차가운 천이 느껴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권지혁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웃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쇼가 시작되었다. 파티에 화려한 불빛이 꺼지자 권지혁의 저택에는 다시금 얼음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한유라는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했던 시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금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외로운 인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처럼 흘러갔다. 아침 7시에 식사 끝없는 독서, 그리고 의미 없는 기다림. 권지혁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철저히 무관심했고 유라 역시 그를 찾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곳에는 경제, 경영, 역사, 철학에 이르는 수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식에 굶주린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특히 그녀가 집중한 것은 JK그룹과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시작된 계약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와 그가 이룩한 제국에 대해 알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서재 한편에 아무렇게나 놓인 사업보고서 뭉치를 발견했다. JK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실적이 부진한 몇몇 곳에 대한 자료인 듯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루해서 거들 떠보지도 않았을 서류였지만 유라는 흥미롭게 그것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어내는데 익숙했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JK 로지스틱스라는 물류 자회사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 최고를 달리던 회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미 몇 차례나 경영진을 교체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원인을 과도한 경쟁과 유가 상승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JK 로지스틱스의 재무제표와 물류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식 물류 관리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운송 경로와 재고 관리에서 막대한 비용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통합 물류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미 경쟁사들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어째서인지 JK 로지스틱스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 경영진의 무능함 혹은 고의적인 태만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분석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한 장의 보고서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권지혁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 상품일 뿐인 아내의 경영 간섭이라며 비웃고 찢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지혁은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깟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건가? 자리가 아까운 줄 알아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아마도 JK 로지스틱스의 담당 임원인 듯 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와인을 들이켰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유라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물류 산업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경로 최적화 기술이 인상적이더군요. 그녀는 마치 우연히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그런 걸 알아서 뭘 하게. 쇼핑이나 하고 보석이나 구경하는 게 내 일이야. 그의 비아냥에도 유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JK 로지스틱스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1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권지혁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지.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던가. 그는 그녀가 집안의 사용인들을 통해 정보를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듯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있던 지난 분기 보고서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유라는 자신이 정리해둔 한 장짜리 보고서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무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보고서에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 효과까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어이없다는 듯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가 신임했던 전문 경영인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본질을 그녀는 단 며칠 만에 간파해낸 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당한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주제넘은 짓은 그만둬. 다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유라는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지 않았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씨앗을 뿌렸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은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 권지혁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다음 날 JK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권지혁은 JK 로지스틱스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라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보여주었다.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애써 감추고 외면하려 했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간단한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었나. 당신들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의 분노의 회의실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K 로지스틱스 사장을 해임하고 즉시 새로운 물류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권지혁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 놀라운 분석은 대체 어디서? 권지혁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자네는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JK 로지스틱스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자마자 비용은 절감되고 효율성은 극대화되었다. 몇 주 만에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한유라가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권지혁은 매일 보고되는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에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책에 몰두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권지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거나 네가 옳았다는 말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그런 재미없는 책이나 읽고 있나?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에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를 그저 배경 좋은 장식품으로만 생각했다. 순종적이고 아름답지만 영혼은 없는 인형.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행동했다. 그녀는 그가 만든 철옹성 같은 세계에 들어와 아주 작지만 단단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앞으로 그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철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JK 로지스틱스의 성공적인 정상화 이후 권지혁과 한유라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권지혁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그녀가 읽는 책이 무엇인지 넌지시 묻기도 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대한 진전이었다. 하지만 이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신문 한 면에 JK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JK그룹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과 내부 자료처럼 보이는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여론을 순식간에 악화시켰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기사를 신호탄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온갖 매체에서 J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JK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지혁은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에 머물며 사태 수습을 지휘했다. 그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홍보팀을 총동원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JK그룹이 해명을 하면 곧바로 그 해명을 반박하는 더 자극적인 증거들이 터져 나왔다. 적은 JK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권지혁은 분노했다. 그는 이것이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짓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한편 저택에 홀로 남은 유라는 언론에 보도되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처럼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고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적인 사고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곧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언론에 유출된 자료들은 모두 극소수의 최고 임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A급 기밀 정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묘하게 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가 왜곡되거나 편집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보호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었다. JK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익명의 해외 펀드 하나가 꾸준히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직감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정리하여 권지혁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또다시 자신을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JK그룹이 무너지면 아버지의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권지혁이 잠시라도 저택에 들를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그날 자정 무렵 지칠 대로 지친 권지혁이 잠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저택에 들렀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유라는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내밀었다.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지혁은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이럴 시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잠이나 자. 그는 이미 머릿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그녀의 아마추어 같은 분석을 들어줄 기분도 시간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향하려 했다. 이건 단순한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에 당신을 배신하는 쥐새끼가 있어요. 유라의 다급한 외침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 소설이라도 쓰는 건가? 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직접 뽑은 이들이다. 그럴 리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믿음을 의심하는 그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유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룹 내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상한 흐름도요.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만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넌 그저 네 방에서 조용히 내 승리를 기다리기나 해. 이 정도 위기는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의 오만함은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오만함은 리더의 가장 큰 적입니다. 눈앞의 적만 보다가 등 뒤에 칼을 맞을 수도 있어요. 유라의 직설적인 충고는 권지혁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넌 그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얌전히 인형처럼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의 소나귀 힘에 유라는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인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권지혁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확신에 찬 빛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그는 결국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놓아주고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가버렸다. 유라는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JK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 상대방이었던 유럽의 컨소시엄이 JK그룹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 사업은 J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권지혁은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컨소시엄 대표를 만나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태성그룹이 해당 컨소시엄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성그룹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JK그룹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최종 제안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권지혁은 유럽의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머릿속에 유라가 했던 경고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부에 당신을 배신하는 쥐새끼가 있어요. 눈앞의 적만 보다가 등 뒤에 칼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가장 믿었던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 배신당한 것이었다.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인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의 아내 한유라가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유럽의 호텔방 권지혁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자존심을 마주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승리를 알리는 뉴스는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와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유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의 경고, 그녀의 분석,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인형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그는 공항에서 바로 저택으로 향했다. 새벽녘의 푸른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서재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재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소파에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온갖 사업 보고서와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없는 동안에도 밤을 새워가며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권지혁은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생소한 감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유라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권지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권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네가 했던 말들 전부 옳았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줘. 그의 말에 유라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을 쫓기 위해 짙은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자신이 그동안 분석하고 추론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보 유출의 패턴, 주식시장의 이상 거래, 그리고 가장 유력한 내부 배신자 후보까지.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주장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유라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지닌 그가 이제껏 만나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를 고를 때 가문과 외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을 비웃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단단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었다. 권지혁은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녀만을 위한 별도의 분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JK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 비서를 비롯한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이자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유라는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배신자의 흔적을 추적했고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 조사를 지휘하며 태성그룹의 공격을 방어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밤을 함께 세웠다. 대화는 대부분 업무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그룹의 박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초대장이 날라왔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초대이자 패자에 대한 조롱이었다. 권지혁은 당연히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물었다. 가야겠지.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과 신경전이 팽팽하게 오갔다. 권지혁과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동정과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권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권지혁이 다른 기업 총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유라는 잠시 혼자 있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이 파티의 주최자인 태성그룹의 박 회장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권 회장 부인 되시는 분이십니까? 미인이시군요. 하기야, 요즘 권 회장은 사업보다는 부인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 테니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유라를 통해 권지혁을 조롱하고 있었다. 유라는 불쾌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꾸했다. 남편은 가정과 사업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닙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자신의 회사나 잘 돌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가시 돋친 방역에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더욱 악의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쯧쯧쯧, 아직 젊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내 남편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곧 JK그룹은 공중분해 될 거고 너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라고. 내가 거두어 줄 테니. 그의 추잡한 말에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 차갑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돌아보자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얼음 같은 눈으로 박 회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그의 등장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회장은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다. 허허, 아니 뭐. 그냥 사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오. 권지혁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추며 박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담소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게 박 회장의 취미인 줄은 미처 몰랐군. 하긴 본업인 경영보다 그런 뒷골목 수작질에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이해는 가네. 그의 말은 박 회장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다. 박 회장은 태성그룹을 창업한 아버지가 아닌 오직 세습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고 그의 경영 능력은 늘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권지혁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내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걸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시작된 전쟁은 결코 지는 법이 없거든.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유라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의 모습 그대로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 뿐인데 왜 그는 자신을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것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널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내 소유물에 손을 댔고 나는 내 것을 지켰을 뿐이다. 그 누구도 내 것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는 여전히 감정에 서툰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유라의 마음에 더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소유물. 그래,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늘따라 싫지 않게 들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이 유라에게 추잡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확실한 것은 한유라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예상치 못한 온기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사건 이후 권지혁과 한유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제 그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자 그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단 한 명의 동맹이었다. 저택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권지혁은 한율에게 JK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 서버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것은 그룹 내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눈이고 귀다. 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본격적으로 배신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축적된 JK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재무 기록 임원들의 개인 계좌, 이메일 송수신 내역, 서버 접속 기록까지.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권지혁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는 흔들리는 주주들을 다독이고 언론을 통제하며 태성그룹의 추가적인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냉혹하고 빈틈없는 총수였지만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돌아와 유라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전황을 분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날, 유라는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유럽 컨소시엄과의 계약 정보가 유출되기 직전 누군가 암호화된 외부 서버로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한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로그 기록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지만 유라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희미한 흔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그 접속 IP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유력한 용의자는 5명의 최고 임원들로 좁혀졌다. 유라는 그들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JK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권지혁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인 박민준 상무였다. 박민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아무래도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하며 교묘하게 다른 임원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유도했다. 그는 권지혁의 신임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척 연기하는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권지혁은 그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판단을 한유라에게 맡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민준에게 말했다. 수고했네. 일단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게. 박민준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밤 권지혁은 박민준의 보고 내용을 유라에게 전달했다. 유라는 그의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권지혁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준 상무는 내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야. 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박민주는 그가 힘들었던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동료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다. 그가 배신자일 리 없다고 그는 믿고 싶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안목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박민준 상무가 지난 3년간 차명으로 관리해온 해외 계좌 내역이에요. 태성그룹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어요. 입금 시점은 공교롭게도 우리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간 시점과 일치하고요.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권지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는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유라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데이터 복구를 통해 얻어낸 암호 파일 접속 기록이었다. 이 IP 주소 박민준 상무의 별장 인터넷 회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전송한 시간 그는 회사에 없었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휴가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별장에서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기만의 거미줄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10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배신감에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분노보다 더 큰 허탈함과 슬픔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고 강해야만 했다.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야 하는 왕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유라는 그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등에 전해졌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권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닌 그의 상처 입은 내면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도.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한유라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파트너나 뛰어난 조력자를 넘어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배신자에게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한유라가 함께 서 있을 것이었다. 박민준의 배신을 확인한 다음 날 권지혁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졌다. 그의 안에는 상처 입은 짐승의 분노와 배신자에 대한 냉혹한 살기가 동시에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앞에서는 애써 그 감정들을 감추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 함께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박민준을 바로 해고하는 대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섣불리
그를 건드렸다가는 그가 숨겨둔 증거들을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뻔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민준을 미끼로 삼아 그의 뒤에 있는 태성그룹과 그들과 결탁한 모든 세력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서재는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치밀한 전략으로 채워졌다. 권지혁은 일부러 박민준에게 JK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처럼 포장된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데이터 뭉치였다. 동시에 그는 태성그룹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해외 M&A,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처럼 꾸며 그들의 자금줄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유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민준은 권지혁이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고 냉큼 미끼를 물었다. 그는 거짓 기술 정보를 태성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다. 그는 자신의 배신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해외로 도피하여 호화로운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지혁이 자신보다 몇 수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어 갈 무렵 박민준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자신의 배신이 발각된다면 권지혁의 무자비한 성격상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그는 권지혁이 최근 들어 한유라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다. 한유라만 제거하거나 인질로 잡는다면 그는 이 판을 뒤엎고 권지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악랄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날 오후 유라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저택을 나섰다. 이것은 그녀의 몇 안 되는 개인적인 외출 중 하나였다. 권지혁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지만 그는 떠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의 과도한 걱정에 유라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유라가 탄 차가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하려 했지만 트럭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의를 품은 공격이었다.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박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트럭은 그녀가 탄 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반대편에서 나타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차를 강하게 밀쳐냈다. 그 덕분에 유라의 차는 트럭과의 정면 충돌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밀쳐낸 검은색 세단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덤프트럭과 그대로 충돌했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라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자신의 차를 구해준 저 차가 누구의 것인지 깨닫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권지혁의 차였다. 그는 회의 중간에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녀의 채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그녀를 뒤쫓아왔던 것이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구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갔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권지혁의 모습이 보였다. 안 돼, 안 돼. 지혁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병원 응급실 앞 유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냉정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의 강인함 뒤에 가려진 상처를,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서툰 따뜻함을,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증오와 경계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대로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녀는 차라리 자신도 따라 죽고 싶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달라고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군요. 그 말에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버렸다. 안도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권지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각종 의료 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의식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권지혁은 유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어둡고 긴 터널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점점 다가와 유라의 얼굴이 되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야만 했다.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어둠을 향해 발버둥 쳤다. 며칠 후 새벽녘, 유라가 그의 침대 옆에서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내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유라를 향했다. 그는 목이 잠겨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그녀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 그 한마디에 유라의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이 막 지나가고 있었다. 권지혁이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JK그룹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모든 보고는 병실에 있는 권지혁 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한유라에게 동시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임원들도 한유라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점차 그녀를 권 회장의 대리인이자 그룹의 또 다른 지휘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병실은 어느새 두 사람의 새로운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권지혁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도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한유라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외부 활동을 총괄하며 그의 지시를 일선에 전달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권지혁은 오히려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여주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계약 조항도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유라를 덮쳤던 덤프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자금의 출처는 박민준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로 드러났다.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배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몇 주 후 권지혁은 마침내 퇴원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의 귀환 소식에 JK그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태성그룹을 향한 전면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그것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박민준이 태성에 넘겼던 가짜 반도체 기술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에 흘렸다. 이 정보를 믿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태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등했다.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이용해 태성그룹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감행했다. 동시에 그는 태성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제2금융권 회사들의 비리를 터뜨려 그들을 압박했다. 자금줄이 막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태성그룹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박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번 시작된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는 권지혁이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내부의 적 박민준을 향한 것이었다. 권지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민준은 태연한 얼굴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권지혁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이사회에서 태성과의 M&A를 주장하며 권지혁을 몰아내고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 되려는 마지막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지혁은 가짜 반도체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이 사업의 그룹에 미래를 걸 것처럼 연기하며 이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박민준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며 이 사업을 자신이 직접 지휘하게 해달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모든 이사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사들 대부분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분위기가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권지혁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볼만한 연극이군. 박민준 상무 당신이 그토록 극찬하는 그 기술,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데이터라는 건 알고 있나.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은 이어서 그가 태성그룹과 내통하며 정보를 팔아넘긴 증거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율에 대한 살인 미수를 사주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었던 인재, 나의 오른팔이었던 박민준의 진짜 얼굴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사회는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준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권지혁을 향해 악을 썼다. 네가 이길 것 같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권지혁과 한유라는 회의실 가장 높은 곳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조용히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어떤 계산이나 가식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따뜻하고 단단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에서 JK그룹의 극적인 방역과 박민준의 구속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JK그룹은 악덕기업의 오명을 벗고 비열한 음모에 맞서 싸운 피해자이자 승자로 재평가받았다. 반면 태성그룹은 주가 폭락과 오너의 비리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저택의 거실 권지혁과 유라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권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사랑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민준이 구속되고 태성그룹이 몰락하면서 JK그룹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권지혁은 사고 후 처음으로 한유라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여유를 만끽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유라 앞에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유라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 태성그룹의 박 회장은 아들처럼 아끼던 박민준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유라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해외 언론을 통해 JK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온 익명의 해외 펀드가 사실은 태성그룹 박 회장의 차명펀드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그동안 JK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비밀리에 확보해왔던 것이다. 박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즉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이었다. 그는 최근의 스캔들을 빌미로 권지혁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JK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권지혁과 유라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박 회장이 확보한 지분과 그에게 동조하는 일부 세력을 합치면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고 박 회장의 음모를 완벽하게 분쇄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만 했다. 두 사람에게는 단 한숨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권지혁은 밤낮으로 주요 주주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JK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유라가 함께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각 주주들의 성향과 요구를 파악하여 권지혁이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이 세기의 대결에 집중되어 있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태성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그는 노회한 정치인처럼 능숙한 연설로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사태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모든 책임이 권지혁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JK그룹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역설하고 자신이 회장이 된다면 회사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일부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박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권지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곁에는 한유라가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다. 권지혁은 이전처럼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저의 과오를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이 태성그룹 박 회장의 사주를 받아 어떻게 JK그룹의 정보를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한유라를 살해하려 했는지를 상세하게 자백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권지혁만 제거하면 JK그룹의 다음 주인은 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었기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영상 속 박민준의 마지막 말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박 회장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지혁에 이어 한유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벌어졌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명료한 논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박 회장에게 JK그룹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나 주주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시대는 오늘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권지혁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고 주주들은 오히려 권지혁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의 경영권을 더욱 굳건히 지지해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권지혁과 한유라는 단상 위에 나란히 서서 주주들의 환호에 답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권지혁은 유라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저를 지탱해주고 진실을 밝혀낸 JK그룹의 진정한 수호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권지혁과 한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가 되었다. 언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기의 로맨스, 역경을 이겨낸 사랑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차가운 기업 사냥꾼 권지혁을 변화시킨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한유라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내부의 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그들 사이에 놓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해야만 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결혼 계약서였다. 계약의 목적은 이미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권지혁은 경영권을 굳건히 지켜냈고 한유라는 아버지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계약기간 만료 혹은 목적 달성 시 상호 합의해 이혼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고 서재에서 각자의 책을 읽었다. 서로의 존재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이면에는 이 모든 행복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유라는 가끔 권지혁의 눈치를 살폈고 권지혁 역시 유라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권지혁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이 계약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끝내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이 지긋지긋한 계약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도리라고 믿었다. 비록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양도 계약서였다. 권지혁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JK그룹의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현금을 그녀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어도 그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서재에는 권지혁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몇 장이 그의 인생을 구원해준 단 한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터였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려왔다. 단 한 획의 선도 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경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 그녀의 지혜에 놀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던 옹졸한 자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사고의 순간, 그리고 병실에서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던 나약했던 자신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뛰어난 파트너였으며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구원자였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놓아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유라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온실에서 하얀 장미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유라는 그의 손에 들린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 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국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요. 서명하면 되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펜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서명을 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유라는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과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마. 제발 서명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참회하듯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어. 내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버리면 그만인 존재라고 여겼지. 난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어리석은 멍청이였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바꿔놨어.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됐어. 당신은 나의 세상을 구원해줬어, 유라 씨. 그런 당신 없이 나 혼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이 계약서는 찢어버려. 그리고 나와 새로 시작해줘.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라 심장으로 이어진 진짜 부부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존중할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한유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온실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유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고백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합의서를 힘껏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하얀 꽃집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나눈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상처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두 개의 심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어떤 계약서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권지혁의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지 않았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며 아침 식사를 즐겼다. 권지혁은 한유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정리하고 매일 저녁 그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제 시간에 퇴근했다. 주말에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아무도 없는 한적한 해변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총재에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지혁은 유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결혼할까? 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린 이미 부부잖아요.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그건 계약이었잖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쇼였고 나는 당신과 진짜 결혼식을 하고 싶어. 신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유라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에게도 그것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화려한 언론 보도도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없었다. 오직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소수의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되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저택의 아름다운 온실 정원에서 열렸다. 하얀 장미가 만발한 버진 로드를 따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유라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권지혁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닌 그녀가 직접 선택한 평생의 동반자였다. 줄의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사랑의 서약을 낭독했다. 먼저 권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권지혁은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세상인 한유라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맹세합니다. 과거에 나는 오만했고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고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미소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유라가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나 한유라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영원한 안식처인 권지혁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맹세합니다. 당신과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나는 당신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나는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 당신의 모든 길을 밝혀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고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JK그룹은 권지혁의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여전히 재계의 왕이었지만 더 이상 무자비한 폭군은 아니었다. 그의 경영에는 유라의 따뜻함과 지혜가 더해져 냉철함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칼퇴근이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는 이제 그런 그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권지혁은 집으로 향하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사진 속에는 유라가 사랑스러운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저택에 도착하자 아빠하는 앙증맞은 목소리와 함께 2살배기 딸아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딸을 번쩍 들어 올려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유라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를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부부는 잠든 딸의 방을 나와 테라스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권지혁은 뒤에서 유라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또 어떤 기업을 인수하셨나요? 유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오늘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받았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라고 쓰여 있더군. 그는 유라의 어깨에 턱을 괴며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당신의 남편이자 우리 딸의 아빠라는 사실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는 걸. 이 모든 행복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유라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서로라는 가장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친 듯이 깊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길들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나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 영원히.